나가는 경제보다 들어오는 경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제 제2의 중국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슷한 곳이 스틸러의 뭐랄까 원조격인 우리가 좀 더 강한 스틸러가 되기 위해서는 9가지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충분히 우리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반사이익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모신 분은 글로벌 비즈니스 연구센터 김상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그 홍익기 교수님하고 같이 코트라 쪽에서 30여 년 넘게 근무하신 실물 경험에 풍부한 그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인데 지금 일단 그 우리가 이 쓰신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뭐 기술 도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중국은. 네. 우리의 많은 기술이 뭐 우리만이 아니라 서방의 많은 기술을 그렇게 도둑질을 해서 뭐 말을 쓰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이뤘는데 일단 그 요즘 나오고 있는 고민이 우리가 이번에 그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한국의 이 가장 경쟁력 있는 이 반도체 관련 기술들이 또 누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역시 이제 그 제가 쓴 스틸러라는 책은 지난 2018년에 몇 년이 됐습니다만 저 책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결국은 다 스틸러입니다. 누가 더 현 시점에서 절실한 스틸러냐 뭐 이 차원에서 조금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20세기 중후반에 굉장히 세계의 경제를 호령했던 일본을 보면 스틸러의 원조입니다. 원조. 일본 스틸러의 원조죠. 특히 이제 서구의 기술을 처음에 모방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모방을 해서 정말 세계 경제 1등 대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북은과는. 근데 이제 85년에 프라자 합의라든지 그 이후에 반도체 미국의 어떤 반도체 그 일본 산업의 뭐랄까 붕괴를 초래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을 왔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틸러는 누구겠어요? 아시아 국가들이죠. 아시아 닉스 국가들인데 우리도 만만치 않다고. 우리도 만만치 않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스틸러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한 20몇 년 전에 그 신문을 보면은 그 우리의 그 반도체라든가 어떤 철강 어떤 기업의 기술을 확보한 그 뭐라 그럴까요? 기업의 그 인터뷰 그 스토리 성공 스토리를 쓰다 그 연재하는 걸 보면은 그 일본 기업 연수 가가지고 낮에는 연수 이렇게 다니면서 꼼꼼하게 기억을 했다가 딱 집에 퇴근해 하면은 숙소로 돌아가가지고 그 기억을 떠듬으면서 막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꽤 맞춰서 뭐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저도 뭐 일본 오래기 전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일본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한국 기업이 일본에 와서 일본 기업을 방문하자 그러면은 일본 기업에서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만나요? 바깥에서 만나요. 왜냐하면은 한국 기업이 그만큼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열망이랄까 기술을 훔쳐간다 한국 기업이. 그래서 굉장히 문을 닫았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잡힌 겁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 한국에 잡혔죠. 가전에서 일본의 소니가 무너졌어요. 조선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일본은 자동차. 물론 뭐 소재나 이쪽에 남아 있겠습니다만 완제품 쪽에서는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가장 강력한 스틸러로 부상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이제 3대 스틸러죠. 중국이 이제. 근데 제가 중국 근무할 때 이렇게 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우를 합니다. 한국 기업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협력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만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에 가려면은 한국을 잡지 않으면 한국 기술, 한국 기업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절대 중국이 강자로 부상할 수 없다. 그래서 자동차, 전자, 조선 모든 분야에서 한국 따라잡기를 합니다. 네. 정말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은 거의 다 따라잡았다. 심지어 화장품까지 한국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한테 턱밑까지 추월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자, 최근에 이제 이런 중국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미국은 뭡니까? 미국은 제조업이 없어요. 그렇죠. 미국이 제조업 없는 국가로 금융이나 서비스 갖고 세계 1등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미국의 위상이 약화되는, 경제적으로 약화되는 이유가 제조업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있는 1등을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반도체를 부활하고 자동차를 부활하고 하는 게 미국의 어떤 야심이죠. 그래서 미국이 다시 이 제조업을 부활시키지 않으면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도 물론이고 세계 경제의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네들이 어떤 중심에서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새로운 형태의 네. 그 저거라고 봐야겠군요. 예전에는 그 모방을 해서 직접 우리가 뭐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직접 만들었다면 지금은 그냥 가지고 있는 시설과 인력과 기술 이런 것들을 그냥 투자까지 미국 본토에다 하게 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인센티브를 주면서 새로운 전략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중국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어떤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 마찰이 시작되기 전에는 중국이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이나마니죠. 차이나마니가 굉장히 세계 시장에 M&A를 주도하면서 유럽 기업들이 많이 중국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스틸을 하는 거죠, 기술을.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이 굉장히 뭐 산업 스파이가 전 세계 4만 명이 깔려 있다고 할 정도로 중국은 이 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먹혀들어가고 일본도 일부 기업들이 중국의 손에 M&A로 넘어갔고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손을 뻗치고 있죠. 손을 뻗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부분에 이제 자동차 부분에 저는 이제 한국 기업이 대기업이 중국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해갖고 거기다 후유증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왜 현대 기아가 공장을 그렇게 많이 짓고 삼성이 SK가 그렇게 크게 확장을 하면 언젠가는 화를 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온 거죠. 너무 미래에 대한 예측을 너무 성급하게 하고 중국 시장이 마냥 커질 거로만 생각해서 투자를 계속 늘려온 게 이게 화근이 돼갖고 중국이 지금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한국에 대해서 많은 기술력을 따라잡았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좀 닫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너무 중복 투자, 과잉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미 뭐 폐퇴를 하고 있고 자동차는 굉장히 지금 그렇죠. 죽고 중국한테 이미 완전히 물려서 공장을 전부 폐쇄하고 뭐 임대를 하고 중국에서는 그렇죠. 그런 입장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그렇게 치고 올라온 우리의 기술을 모방하고 뭐 훔쳐서 올라온 이 상황에서 이제 중국 다음으로 이제 베트남, 인도 이런 곳들이 또 같은 그 궤적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 제조 수출 강국의 이 한국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네.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국가 이기주의,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글로벌화에 대한 재편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과정에서 각국들이 보이고 있는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나가는 경제보다 들어오는 경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나가는 것이 지고지선이 아니다. 들어오는 경제, 특히 그래서 리쇼링이라든지 니어쇼링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중국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만큼 또 우리도 이익을 보고 중국도 이익을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투자를 해갖고 언젠가는 이게 뭔가 이 국가 간에도 이 경제의 밸런스가 깨지면은 상호 보완적에서 상호 보완적이 아니고 경쟁적이 되거든요. 네. 그 시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지금 이제 제2의 중국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슷한 곳이 베트남이죠. 이 동남아는 10개국이 있어요. 저도 동남아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왜 베트남 한 개국에 집중 투자를 하나 했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업은 누가 뭐를 하면 그곳에 전부 몰려가는 습관이 있어요.
베트남 말고도 물론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측면이 있어요. 손재주라든지 그 사람들의 근면성이라든지 베트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국민성에서 다른 어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이런 데보다 우수한 측면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베트남에 집중적으로 가 있는 거죠. 또 인도는 최근에 이제 인도 시장이 부상하면서 우리도 이제 인도에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는데 인도에는 상대적으로 일본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는 늦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언젠가는 중국과 같이 그런 어떤 뭐랄까 국유주의 이렇게 자국 기업 우선주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시장은 뭐 진출하되 언제 그 수 있다는 것을 관리하는 시나리오 플래닝을 하지 않으면은 제2의 중국 같은 어떤 그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10년 전후에서 베트남에도 비슷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유념을 하면서 베트남 시장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글쎄요, 모방하고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모방하고 어떻게든 그 조각조각 맞춰서 기술을 자꾸 제가 왜 훔쳐서라는 이 스틸을 해서 이 표현이 좀 너무 좀 세가지고 네. 그렇긴 한데 어쨌건 우리 거를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네.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기술을 지키고 어떻게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쟁자들을 자꾸 키워주다 보니까 일본과 같은 그 길을 밟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뭐 시중에는 초격차라는 말이 있죠. 초격차, 중국과 초격차를 벌려야 된다. 사실 그게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초격차를 벌리는 게 계속 중국은 따라오고 있고 우리가 일본 기업이 왜 저렇게 일본 기업이 우리 한국에 고전하는 이유는 격차가 없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상당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은 부분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부분은 완전히 일본을 우리가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격차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희가 힘을 좀 분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네. 부분에 특화를 하면서 기술력을 계속 제고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글로벌화의 재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국형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한국이 나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는 경제와 들어오는 경제의 밸런스를 통해서 핵심은 우리가 들어오는 경제 한국 내에 갖고 있고 이 글로벌 시장을 나가는 쪽에는 시장이라든지 어떤 생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이 들어와 있는 거하고 나가 있는 것의 어떤 보완을 이 차별화를 해서 국내에 더 많은 기술을 계속 갖고 있는 그런 전략을 펴야 우리 기술이 대외에 노출되는데 뺏기지 않은 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글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베트남 같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좀 약한 곳들, 네. 뭐 이런 곳들에서 기술력이 약한 이런 곳들에서 이런 그 기술을 빼앗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더 강대국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그쪽에 진출하는 이 뭐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보호, 조심, 관리 이런 게 또 필요할까요? 당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미국이 상당히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조 기술에 있어 갖고 미국이 절대 우리보다 앞서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조업 없는 일등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많이 무너졌어요. 물론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서비스 업종에서 미국이 여전히 앞서가는 소프트 파워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만은 제조 기술에서 여전히 그들이 좀 열세에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은 한국 기업이나 대만 기업을 들어오라고 그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제조업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동맹국 기업들을 들어오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생겨난 반도체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뭐랄까 감축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물론 미국이 굉장히 이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의회라든지 정치 포퓰리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내년에 이제 바이든이 또 대선을 가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TSM 대만도 걸려 있고 유럽도 같이 물려 있고 일본, 한국이 다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 동맹을 중시한다면은 동맹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동맹을 무시하고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중국에 대한 견제는 좋은데 중국에 대한 견제를 확실하게 해서 동맹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페이버는 계속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노력할 필요는 있다.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절대 우리는 현재는 불리하다고 보여지지만은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좀 강하게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 협상 끌려다니지 말고. 네, 뭐 저는 강하게 협상을 강하게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접근을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미국이 필요한 게 당장에 필요한 게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이 들어와야 자기네 제조업이 있는 일정으로 돌아가고 고용도 창출이 되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절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끌어들이려면은 뭔가 당근을 줘야 되는데 당근을 주자가 채찍만 주면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홀로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끼리 규합을 해서 슬기롭게 공동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한미 FTA라든지 기존에 한미 간에 갖고 있는 툴도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갖고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책에서 언급하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에 뺏긴 기술 패권을 되찾아올 9가지 전략 네. 말씀하셨는데 뭐 이것은 꼭 중국만이 아니라 뭐 아까 언급하셨던 뭐 인도나 베트남이나 아니면 뭐 사실 우리가 미국도 거의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예. 우리 기술을 지키면서 오히려 좀 가져올 수 있는 패권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의 패권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9가지 우리가 스틸러 우리도 원래 스틸러니까 이 스틸러의 뭐랄까 원조격인 우리가 좀 더 강한 스틸러가 되기 위해서는 9가지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우리가 대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입니다. 특히 대기업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이죠. 반도체는 뭐 지금 반도체 기술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특히 이제 메모리 쪽에 굉장히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AI라든지 챗 GPT 이런 부분도 전부 우리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우리 경쟁력을 확실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서는 미국의 칩 동맹에 저는 확실하게 우리도 가입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로 가겠다 그랬는데 2022년 현재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금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우리가 따라오는 중국을 추격을 뿌리쳐야 되는데 뿌리치는 중에 가장 큰 뭐랄까 핵심 아이템이 반도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반도체의 기술력 격차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칩 동맹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히 이 강점이 있는 부분이 가전 제품입니다. 일본을 이미 따라잡았고요. 네. 일본을 따라잡았고 중국이 우리한테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전 시장에 가전 스마트폰은 뭐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에 애플도 있고 중국에는 오보, 뭐 비보, 이 뭐라 그럴까 이 화웨이 뭐 또 이 네, 여러 가지 샤오미 이런 뭐 이런 게 쫓아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이 한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기능을 어떻게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가격의 어떤 합리적인 가격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자동차 이게 미래 먹거리는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넘어오고 있거든요. 모빌리티 쪽으로. 네. 이 자동차가 지금 중국 시장에는 우리가 고전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굉장히 특화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장은 인도라든지 동남아 시장에서도 이 자동차 시장이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중국보다 좀 약하거든요.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 이 부분에 동남아 시장에도 우리가 자동차 부분에 좀 더 많은 뭐랄까 진출을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이오의 중요성을 굉장히 우리가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지금 뭐 셀트리온 많이 좀 위축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생겨나야 된다. 이건 결국 규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규제를 철폐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있어요. 전체적 흐름을 타면은 성산이 있는데 우리 기업이 굉장히 잘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강점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이 흐름을 타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문화적 틈새. 우리가 이제 K-푸드, K-콘텐츠, 뭐 K-팝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 소프트 파워가 커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경제력에 걸맞게 이제 경제력에 버금가게 중요한 게 소프트 파워인데 우리 같이 이런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가 이만큼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 네. 소프트 파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아까 이제 들어오는 경제, 나가는 경제를 이야기했는데 들어오는 경제의 핵심은 스타트업의 메카, 생태계를 키우는 겁니다. 이 스타트업이 크려면은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되고 해외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고 해외 기술이 들어와야 돼. 해외에서 인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일 수 있는 우리끼리만이 아닌 전 세계 기술 자금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경험하고 있는 농업이 스마트 농업이 저는 미래 먹거리의 또 하나 미래 먹거리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방산 뭐 이쪽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먹거리를 반도체 이후에 새로운 먹거리를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치포 동맹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국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치포 동맹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좀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수출하는 그 반도체 수출 비중이 60% 가까이가 그러니까 40%는 중국, 40%. 그다음에 20%는 홍콩. 네. 그래서 결국 이 네, 중국권으로 네, 60% 아니냐. 시장이 그쪽에 있는데 시장을 멀리하게 됐을 때 오게 되는 뭐 미국은 한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거 이제 결국 이제 중국의 최근에 우리 수출이 감소하고 된 이유 중에 둘 다 중국의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 수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수출이 홍콩 포함해서 60%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를 너무 우리가 치포에 미국에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또 제가 또 한번 역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요 굉장히 이 자기네들이 유리하면은 굉장히 발톱을 드러냅니다. 네. 불리하면은 발톱을 감춰요. 아까 이 성장보다 안정을 택했다. 시진핑 지금 3기가 그 택했다는 이유도 거기에 좀 관련이 있는데요. 자기네들이 전반적인 상황이 대내적인 상황 포함해서 불리하다 보니까 이 발톱을 감추는 시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의 어떤 중국 내의 어떤 뭐라 그럴까 존재감이 커요. 네. 삼성이 아까 투자를 많이 했고요. SK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결국 거기에 이제 장비가 못 들어가고 생산이 위축이 되면은 미국의 치포에 들어갔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염려를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인데 결국은 이 치포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를 소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소급할 수는 그건 이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다만 어느 정도 부가가치를 가지고 중국 공장에 대한 부가가치를 어떻게 갈 거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어떤 반도체 자금률이 높아졌을 때 우리의 실자리는 더 좁아지거든요.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 산업의 핵심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반도체 부분에서 상당히 비중이 뭐라 그럴까 미미할 정도로 해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길게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대만의 TSMC가 그 중국하고 대만 사람 물론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최근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대만의 정권이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이렇게 앙숙이 되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의 대만 사람들 봤을 때는 TSMC가 어떻게 보면 공유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내년에 이제 대만이 선거를 하는데 지금은 중국과 굉장히 대립각을 펴고 있는 민진당이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당이 집권하게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치포 동맹에 뭐 우리가 굉장히 앞서갈 필요는 없지만은 치포에 가입을 해서 중국의 어떤 반도체 기술의 추격을 따돌리면서 중국 공장을 선순환시켜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부가가치라든지 뭐 우리가 기존에 먼저 투자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미국하고 어떤 뭐랄까 협상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속 유지하는 그 수준의 협상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양쪽에 샌드위치 껴가지고 좀 힘든 한국의 입장이긴 한데 이거를 또 기회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양쪽이 다 우리 반도체를 원하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라는 뭐 불리한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반사 이익을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반사 이익. 반사 이익의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반사 이익을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충돌이 격화되면은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럴 거냐? 그건 좀 다른 이야기고 단기적으로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그걸 우리는 놓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 아시아의 가장 큰, 뭐랄까, 앙숙은 누구겠어요? 중국과 일본입니다. 그렇죠.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앙숙 관계에 있으면서도 최근에 무역 현황을 보면요. 한국 상품은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고전을 합니다. 반면에 대만이 3년 전부터 한국 자리를 대만이 차지하고 있어요. 대만이 중국 시장에서 1등 수입 대상 국가입니다. 한국은 2등, 3등으로 내려앉아 있고요. 또 일본의 자동차 잘 팔립니다. 중국 시장에서. 일본은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틈 사이에서 자국이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 굉장히 영리한 레버리지로 이익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유럽은 어떻습니까? EU도 결정적인 때는 EU는 절대적으로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는 나라죠. 미국 편에 설 수 없는 나라지만은 유럽도 굉장히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은 굉장히 싫어요. 그 레버리지를 중국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너가 미국이 우리한테 계속 적대적으로 더하면 우린 중국에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인도나 동남아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동남아 국가들은 굉장히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죠. 얼마나 반사이익을 세계의 공장이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탈중국을 하고 있고 차이나는 돈도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의 앞으로 5년이 굉장히 위험한 5년이 된다고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위험 구간에 들어갔냐면 향후 5년이 중국의 선택인데 이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못되면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넘어지는 거고 만약에 이 잘된 선택이라고 어떤 기회를 잡게 되면 다시 올라갈 텐데 우리가 가져야 될 반사이익은 미국과 중국이 어르렁거릴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반사이익이 클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최근에 미국 시장 수출이 잘 돼요. 우리가 유럽도 호조입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동남아 시장도 최근에 조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잘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다만 중국 시장의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데 이 의존도를 갑작스럽게 줄이려면 무리수가 따라요. 기업의 입장에서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위 말해서 중국 경제 관리를 연착륙시켜야 됩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연착륙시켜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걸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충분히 중국 의존도를 관리를 잘하면서 다른 시장에 대한 시장을 확대를 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반사이익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잔혹한 약탈자 스틸러 라는 책을 쓰신 김상철 원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그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지키면서 우리의 성장을 계속 담보해 나갈 수 있을지 네, 여러 가지 실용적인 네, 제안도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김상철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